안녕하세요. 오늘 정치 현안 직설 진행을 맡은 장윤미입니다. 지금 전국이 혼란하게 정말 예측할 수 없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가장 필요하고 정확한 말씀 주실 분 오늘 모셨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님,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급하게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 날 상황이 너무나 국회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기도 했고요. 네.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사정도 잘 아시고 네. 또 현재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셔서 그쪽 분위기도 저희한테 전해주실 수 있고 또 더더군다나 법조인이시니까요. 네. 이 국면, 이 혼란스러운 국면에 가장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목요일 국회 본회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가까지 곁들여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지난번에 보면 한 표 차이로 부결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네. 그런 분위기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한 표 차이로 부결됐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부결을 찍었던 사람 중에 가결로 옮겨온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네. 무효나 기권을 그때는 찍었다가 네. 2명이 그러니까 가결로 네, 돌아선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무효나 기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 가결을 찍고 싶은데 좀 한 번 더 두고 보자. 이런 거였는데 가결까지 적극적으로 하기는 그 단계에서는 조금 네, 저어된다.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냥 가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는 굉장히 상반되지만 실질적인 구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해진 어떤 그 처음부터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 구도는 거의 안 변했다. 표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움직인 표는 그렇게 없다는 없었던 거네요. 거죠. 이재명 네. 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와 관련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건너서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어떤 갈등, 당내 갈등은 경기도지사 때부터도 보였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그 도지사 때 경쟁했던 세력들, 친문 세력들이죠. 그 세력들이 그때 아마 선거 끝나고 나서 고소고발을 많이 했죠. 전해철 의원. 네네네. 그래서 뭐 거의 뭐 네 죽고 내 죽자식의 관계가 이미 그때 형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내에서 고소고발을 하는 그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갈등까지 간 거예요. 의원님 정치하면서 보시더라도 당내에서 그렇게 잘 안 하죠. 다툼을 할 정도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뭐 무슨 징계위원회 이런 데서 막 싸우긴 해도 법정 다툼을 이제 정보를 주거나 이제 그런 어떤 잔머리를 굴리는 경우는 있어도 그걸 아예 대놓고 막 이렇게 대놓고 막 제보를 하고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죠. 전 못 봤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때부터도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죠? 여러 개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지사 시절에도 법정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이 이제 대선 때 다시 그대로 이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선 때도 보면 사실상 이제 완전 다른 그룹으로 왜 그러냐면 그때 보면 이렇게 어쨌든 다른 세력에서 일부는 그것을 승복을 못하고 이제 윤석열 지지 선언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이 모든 자료들이나 정보들이 어쨌든 내부에서 제공이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서로 건넌 상태에서 그럼 뭐 물론 일부 의원들은 꼭 그런 어떤 세력 간의 다툼뿐만이 아니라 또 순수하게 당을 걱정해서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특정인을 거명해서 뭐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도지사 때 경쟁했던 전해철 세력 그분들 세력이 있고 엄청 강하게 부딪혔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다음에 그런 세력은 아닙니다만 뭐 예를 들면 뭐 정세균계라든가 이런 여러 다양한 세력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선 때도 그랬었고 이제 2월 달에 체포동의안 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면 당이
이 문제, 이재명 대표권에 관해서만은 봉합이 사실은 전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냥 계속 그냥 평행선을 서로 간 거죠. 겉으로만 공존하면서.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공천에 대한 두려움도 좀 어차피 있을 거고. 없을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그러면 잘못됐냐?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러면 뭐 무슨 자선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자기 권력을 잡고 정치를 펴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을 그런 만들어야 거죠. 되니까. 그리고 그들 이제 아주 연려지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얄밉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자기의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보면 2010년대 초반 제가 네. 이제 민주당 처음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 당 내부의 비주류와 주류 간의 다툼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공존이 좀 되는 그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공관위원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 가면 서로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공천할 갈등이 때. 있더라도 공천할 때 네, 이렇게 그래서 좀 주거니 지분이 받거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그러니까 이 뭐 세력 다툼이라고 한다면 그 양쪽 진영에서 그 꼴찌에서부터 잘라내서 그 지분을 좀 유지하려는 그래서 두 진영 간에 이렇게 어쨌든 국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다 살아남았던 예, 이 세력이 다르지만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비주류였지만 공천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은 전혀 그 민주당에 계실 때 말씀 주시는 거죠. 그리고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공천에 대해서 지역구를 굉장히 열심히 한 편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다른 계파에서 제 지역구로 막 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계파만 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으니까. 지역 관리를 또 어떻게 잘 했는지.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국회 의정 활동을 잘 하고 이러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계파는 막 경쟁은 하지만 그리고 뭐 의정 활동하면서도 이제 당내에서 엄청나게 경쟁하고 서로 막 삿대질하고 해도 견제도 하고. 네, 그래도 그 각 계파에서 상위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19대 거죠. 국회 풍경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라는 게 이렇게 극대로 치닫지는 않는 상황이었다. 겉으로는 엄청 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이제 서로 예를 들면 뭐 견해 차이 내지는 철학 차이, 뭐 노선 차이는 좀 있어도 뭐랄까요? 네 죽고 내 죽자, 뭐 아니면 네 죽고 내 살자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봐서 어쨌든 어느 정도 경쟁의 공정성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서로 간에 어떤 선을 지키려고 하는 건 좀 있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상황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그 주류가 아니면 나는 완전히 그냥 컷오프 될 수 있다. 완전히 날아갈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편 저 편에 내가 딱 갈라서 특정 편이 아니면 공천을 아예 못 받을 수 있다라는 내가 얘기가. 지역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의정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단지 주류의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연히 잘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것은 이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죠. 그러면 그 민주당에 내재해있던 갈등이 정말 딱 가시화해서 표출된 게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과 관련한 그 표결의 결과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좀 크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재미있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도 그렇게 돼버렸다. 그렇게 돼버렸다 하면 그러니까 같은 상황으로 그냥 완전히 컷오프하는 걸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적나라하게 다 봤죠. 그래서 전부 줄을 왜냐하면 이건 이제 여당의 권력이라는 것은 야당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권력이잖아요. 사실 야당은 대표의 권력이지만 여당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이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미국같이 대통령제는 의회가 완전히 분리돼 있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지 대통령이 의회에 의원들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공천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생각할 수 없는 거네요. 네, 미국 그냥 자기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경쟁하는 거거든.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제라서 대통령이 권한은 막강한데
의회는 대통령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된 건데 야당보다 여당이 훨씬 더 심각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 권력이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면 그 시작이 이제 그 이명박 정권 때 친박들을 쳐내면서 그러니까 친박과 친이계가 엄청 싸웠으니까요. 막 진짜 죽어라고 싸우면서 그때부터 본격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친박 연대라는 게 생기잖아요. 완전 다른 당으로. 그죠? 그랬는데 그래 나중에 통합을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다시 이제 통합이 되죠. 그러면서 친박이 주류가 됐는데 다시 근데 이항구 네. 도장 들고 나르샤 이런 네, 일들이 이런, 생기면서 그때도 이제 극단으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 지난 이제 정권 때 그러면 사실은 그럼 윤석열이란 사람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걸 기대를 좀 했죠. 그렇죠. 정치인 물이 좀 덜 들었다 이런 네. 긍정적인 의미에서. 알고 보니까 한술 더 뜨는 거죠. 그래서 막 니 편 내 편 적과 아군 이런 이분법적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검찰식 사고방식 세계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하는 상황을 보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강원도지사 완전 뒤집어지고 그랬었죠. 네, 강원도지사 김진태 도지사 그때 이제 공천할 때 물론 뭐 민주당에서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래도 우리 당에서는 사실은 강원도에서 뭐 그 특별히 그 사람하고 경쟁자가 없었어요. 후보 중에서. 그랬는데 황상무라고 대통령의 측근이죠. 근데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완전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공천이 돼. 그 사람이 혼자 그리고 이 도지사로 유력했던 그 이제 말하자면 여론에서 1등을 하고 있었던 김진태 지사는 컷오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양쪽 세력이 다 이제 경쟁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주류가 당원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오다를 내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세력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세력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게끔. 그래서 예를 들면 비슷비슷하면 주류가 이기죠. 그런데 확실하게 경쟁력 있는 비주류는 살아남는 그런 구도였는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예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컷오프. 계파에 따라서. 그냥 잘라버리죠. 뭐 기회를 줄 필요도 없고 아니면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전에 나왔던 거랑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승복을 안 하죠. 그래서 뭐냐면 대통령 선거 때 줄을 잘 서는 게 능사가 되고요. 왜냐면 일단 줄을 잘 서야 살아남으니까. 그렇네요. 줄 잘못 쓰면 이제 완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소신껏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눈치를 쫙 보면서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가 아니라 누가 될 것 같으냐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정치에서. 사실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를 잘 봐서 그 사람이 더 낫겠다 싶으면 그 사람이 될 것 같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치가 굉장히 혼탁해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상태라면 예를 들면 주류가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뭐 7대 3이다. 그러면 3에 대해서는 보장해줬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협의를 하면서. 그 지분을. 그죠? 근데 7이 100이 되는 거죠. 70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은 쫓겨나는 거죠. 그냥 속가지는 거네요. 속가지는 거죠. 이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국면이라고 판단하시는 그러면 이제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혼자 살아남든가 아니면 주류를 죽이든가 안 해서. 자기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정치를 뭐 남 좋으라고 물론 국민을 좋으라고는 하지만 상대 뭐 어떤 다른 경쟁자들하고 경쟁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이러한 행태들이 이런 현상들이 고질적으로 이제 쌓일 대로 쌓인 거고 두 당이 다 저는 한계에 달한 거 아니냐 이거. 이런 식으로 공존이 가능한가?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그럼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개파가 없나? 아, 안 그런가? 개파가 있습니다. 있나요?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레인이라고 하거든요. 레인. 아, 레인이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이제 뭐 트럼프 레인이 있고 막 레인이 있어요. 각 의원들이 어느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 이게 나눠지는 건가요? 네, 그래서 개파가 다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 양당제의 숙명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모든 국민이 두 개로 쫙 나뉩니까? 네.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다양한 어떤 생각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다양하게 세력화돼서 그것이 크게 두 개로 묶일 뿐이지 사실은 다양하게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레인을 인정이 다 있어요. 그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뭐 훨씬 더 심하잖아요, 네. 우리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양당제에서는 개파의 공존이 안 되는 상황은 양당제가 존속할 수 없는 체제다. 라고 저는 그럴 거면 그냥 다당제 해라. 각자 경쟁하고. 네. 그죠? 그게 맞죠. 지금 한국 상황이 좀 한국 정치 풍경이 그렇다. 네, 물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겠지만 네, 네, 저는 그렇죠. 그 이면의 이 시스템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딱 하나의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현상으로 나왔지만 그 아래 빙산의 일각처럼 이 위에 보이는 현상 밑에는 정말 그러니까 미국 정치 체계 말씀해 주시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계속 바뀌어왔던 그리고 이른바 약간 보수 정치 비슷하게 거기 줄을 서지 않으면 이제 탈락이 되는 그런 구도 속에 와 있다. 우리 네, 정치가. 그렇죠. 그건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아니면 차라리 그냥 다당제 선거제도라도 되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1당, 2당, 뭐 3당, 4당 쫙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말하자면 지금의 민주당으로 보면 민주당에 뭐 이재명파, 그다음 비명파 있으면 각자 도저히 같이 못하겠으면 각자 경쟁하는 거죠. 그럼 의원님 이번 일을 국민들한테. 계기로 약간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니냐, 분당 사태 뭐 이런 전망도 지금부터 나오기도 많이 하는데. 하죠. 예. 근데 저는 생각이 네. 그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너무나 자연스럽다. 사람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도 어쨌든 리버럴 성향이 그렇죠. 강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를 그냥 인정을 해주고 정치적 자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게 맞다. 그리고 노선에 따라서는 연대하면 된다.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공정하다. 억지로 보따리 하나에 넣어가지고 막 강요하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정계 그렇지 않습니까? 개편의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 이게 공존이 가능한가? 지금 이 국면에서.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봉합이 됐다가 다시 흩어졌다 이게 아니고 쫙 계속 똑같잖아요. 계속 비슷하잖아요. 구도가 바뀌지 않고 계속 이렇게 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 세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게 맞죠. 뭐 그래서 몇 명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죠? 네. 네, 많이 되면 그럼 생각보다 국민들은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 선거제도를 하는 게 또 맞고요. 그러면 정말 여러 정치적 변수로 총선을 앞두고도 이 우리나라 상황이 바뀔 수 있겠구나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드네요.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대정부 투쟁, 네. 뭐 전 잘 모르겠지만 비명계도 어차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의식은 호감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뭐 그렇게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그 뭐 연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반 윤석열 전선에 공감하는 또 세력끼리 모일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막 한 보따리 안에 다 막 억지로 꾸겨 넣다 보니까 이게 전혀 연대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 과정에서 양보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서로. 네, 예.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는 단일한 의사만 반영이 되고 대다수의 어떤 소수 의견들은 완전히 묵살되는 네. 그게 녹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세력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네. 막 악역을 해야 되는 네. 그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이 인성도 안 좋아지고 이 정치가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이게 지금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닌가? 그렇구나. 그러면 민주당은 어쨌든 이 내부에 잠재해 있던 갈등, 문제점, 이런 서로 간의 투쟁, 이런 부분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이 일을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면 국민의힘은 사실 갈등이 내재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의원님 짚어주신 대로 그렇죠. 사실 부의 이름으로 치르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정권을 휘두르겠다고 하면 그때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난리 모릅니다. 나겠죠. 제가 어떤 기자한테 들었더니요. 국민의힘이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부결될 줄 알았는데 가결이 됐네. 그렇다면 어쨌든 갈등 상황이 막 노출되는 상황에서 질서를 거죠. 잡아가는 채비에 나설 수밖에 없는 등 떠밀리듯이 그 상황에 내몰렸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잠복돼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국민의힘도 상황이 웃는 게 아닌 상황인 보세요. 거죠. 대통령 선거 때 일단 대선만 가지고 보더라도 윤석열 지지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그다음에 유승민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한 3개 정도로 본다면 지금 여기서 윤석열 지지층 이 전체에 반이 안 됐어요. 국민의힘 전체에. 그죠? 그게 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확장됐다고 하더라도 과반이 조금 넘겠죠.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의 한 60%? 그죠? 뭐 그렇겠죠. 그 정도의 그죠? 지지를 받았던 그러니까 거죠. 전체 국민으로 보면 뭐 한 20% 정도.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홍준표를 지지했든 아니면 유승민을 지지했든 그분들을 지지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충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가 이준석 대표 나갈 때 쫓겨날 때 굉장히 분노했던 사람들인 것 같고 보수분들 중에서도 분노하신 분들 많이 계셨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전당대회 때 보면 김기현 대표 지지 안 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 구도도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만 이게 얼마나 표출이 되느냐, 얼마나 심하게 싸우느냐 겉으로 봤을 때인 거지. 이 밑에 구조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어쨌든 대선 때는 다 뭉쳐가지고 한 길로 간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각자 갈 길로 막 쪼개지면서 왜 그러냐.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서가 아니라 양당제나 대통령제 필수적인 조건이 이 계파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서로 간의 지분 싸움은 항상 경쟁을 통해서 있지만 최소한의 어떤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차라리 다당의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국힘 같은 경우도 홍준표 지지한 사람들, 유승민 지지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생각이 다른데 이분들의 생각을 전혀 반영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각자 가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갈 길을 내 갈 길 각자 가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밑에 국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도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소수일 뿐인 거지. 그죠? 그러면 이 국민들을 무시하는 게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소수도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일단 과반을 넘었다라는 이유로 또는 이제 1등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묵살하고 그냥 혼자 간다. 그러면 그렇게 혼자 가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또 가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고 이게 맞지 않나. 그게 공정한 것이다. 양당이 굉장히 그 갈등 구조를 갖고 오면서 이제는 다당제로 좀 선택지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좀 접어들고 있다. 약간 그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그게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훨씬 더 이렇게 말이 훨씬 더 서로 대화가 잘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저는 그냥 생각을 해봐요. 지금 민주당의 친명과 비명이 서로 막 죽인 듯이 싸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큰 틀에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만약에 서로 당이 다르다. 그럼 오히려 사이 좋아질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좀 덜 얽히게 되니까 특히 공천하고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 본선에서 대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어쨌든 나하고 같은 동지란 말이에요. 생각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많이 하면 좀 많이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다른 당이니까 오히려 훨씬 더 편하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죠? 훨씬 더 편하게 저를 우호적으로 보시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라는 거죠, 제게는. 네. 그래서 굳이 정치를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막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야, 이게 세상을 순리대로 살아야지. 너무 어렵게 막 한 보따리에 막 꾸역꾸역 집어넣었는데 또 거기서는 또 서로 양보를 안 하고 국민들이 힘들어요. 이게 순리대로 물 흐르는 방향대로 가야지 그거를 억지로 거슬러 가려고 하면 탈도 나고 네. 사고도 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서로 도울 거 돕고 그랬으면 제가 볼 때 훨씬 더 예를 들어 검찰에 대한 인식도요. 네. 저는 이 상황을 딱 보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요. 너무너무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안을 다르죠. 당연히 네.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네. 대통령 탄핵하고. 하지만 어제 지지자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그 일부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 나온 거 봤는데 네. 국회의사당 역을 폐쇄하고 막 저 봤습니다. 사진으로. 네.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 어쨌든 그 심정이 좀 이해는 가요. 자기가 어쨌든 지지하던 사람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렇게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배신감 같은 것도 느낄 거고요. 그런데 뭐 그 세부적인 뭐 어떤 뭐 구속영장 뭐 어떤 당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지지자 입장에서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때는 제가 아마 그 국민의당인지 하여간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렇게 이후에 이렇게 구속되고 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있을 때는 막 탄핵 찬성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막 진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다들 막 박근혜 대통령 구속해야 된다 막 할 때도 저는 아무 생각을 못 느꼈는데 밖에 나와서 그 수닥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고 막 지지자들이 막 울부짖는 걸 보면서 정치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기시감 말씀 주시는 거군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검찰은 도대체 검찰이 지배를 하나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아니 구속할 거 구속하고 수사할 거 하는데 모든 세상을 검찰이 좌지우지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정치인 정치인들이에요. 저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고 박 대통령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막 그 흥분했으면 지지자들 중에서 사고로 그때 그 어떤 인파와 막 이런 과정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민주당에 있을 때는 이런 게 관심이 없었으니까. 안보 의식 밖에 나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도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적폐 수사하면서 5명이 자살하고 거의 뭐 1000명 단위로 수사를 받고 200명인가 구속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줄줄이 그냥 들어갔는데 그중에 진짜 문제 있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과도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야 이게 뭐 의금부가 그냥 막 휘두르는 느낌? 정치가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면 이게 맞나 하는 거죠. 검찰의 칼끝에 정치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정치적 생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국면이 과연 맞느냐. 구속하면 안 되는 이 얘기가 아니라 설사 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심사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 그리고 막 법무부 장관이 막 발표를 하고 그때는 한동훈이 아니고 윤석열이었죠. 그죠? 기억나시겠지만 얼마나 막 화면 앞에서 막 화면 앞에서 영웅 행세를 했습니까? 정의의 사도 그 자체로 그런 거였죠. 지금 한동훈도 똑같은 거예요. 한동훈 장관도. 이게 뭐냐 이게. 저는 절대 이런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 안 돼. 근데 그렇게 울부짖던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웃기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편을 쫙 갈라가지고 너무 갈라져 내 있죠. 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막 절실하게 아파하고 하다가 상대편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사정 없어져. 잔인해지는. 네, 이게 뭔가 아니 내가 그렇게 당했으면 상대한테 이 어떤 최소한의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공감 같은 거,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패싸움이 돼가지고. 그래서 더군다나 심지어 그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아마 지금 전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동훈이 한동훈 장관이 제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 민주당에 와서 윤석열을 때려 눕히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겠다 이러면 받으실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마 헷갈릴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너무나 복수심 또는 이제 증오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면 무엇을 위해서? 지금 보수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말 의원님 말씀 드리니까 한 번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양상이 비슷하다. 똑같죠. 데칼코마니 같다라는 그리고 생각도 친박과 드네요. 비박의 갈등. 엄청 심해. 지금 친명과 비명의 갈등. 똑같아요. 그 친박, 비박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표를 던지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비박들이 당을 나중에 차렸죠. 바른정당이라고. 그렇죠. 유승민 네. 대표랑. 근데 보수들이 절대 용서 안 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 미움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보수 진영 내에서. 네. 그게 크거든요. 그러면 친박은 또 잘 됐냐? 같이 망했어요, 같이. 그건 누가 차지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주워 이렇게 먹는다는 그런 표현이 떠오르네요. 서로 같이 공멸하고. 네. 정치가, 그래 제가 하는 얘기가 민주당에 아는 사람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한 발짝 떨어져서 한번 쫙 봐봐. 나는 어쨌든 약간 위에서 이렇게 보듯이 또 보다 의원님이 보니까. 또 이 양당을 다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라 그 안에 인간적인 부분을 다 같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 저는 두 당이 다 이해도 가고 너무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프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막 그거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뭐 개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네. 물론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헤아려지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 이거. 근데 제가 정치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야, 이게 우리의 적은 상대 당이 아니야. 우리 그냥 경쟁하는 관계지. 잘 봐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적은 우리 속에 있는 거야. 우리 속에. 그리고 더 가서 검찰 내지는 이 민주적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권력기관의 어떤 괴물. 예. 우리 속에 있는 나쁜 마음 또는 욕심, 이런 어떤 큰 틀을 보지 못하는 짧은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권력기관 안에 야심만만한 사람들을 괴물로 키워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옛날에 보면 무슨 몬스터 그런 만화책도 있었잖아요. 저 그거 엄청 즐겨 봤습니다. 그런 비슷한. 저는 이런 걸 영화로 만들면 참 드라마틱하겠다. 그러겠네요. 저는 의원님이 어쨌든 큰 그림에 대한 약간 조감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또 의원님 변호사시고 법조인이셔서 많은 분들이 의원님께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어쨌든 지금 뭐 정치의 가장 큰 이슈니까요. 영장실질이 화요일 완전 임박해 있어가지고요. 상당히 부담은 되겠죠. 그럴 것 같아요. 부담은 될 텐데 이제 판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성향도 하고요. 약간 고려는 되겠죠.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중하지 않을까라고 조금씩 이제 제가 기대를 판사라면 해보는데 엄청 신경 쓸 것 같아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예. 굉장히 부담도 되지만 그렇다고 또 거꾸로 그냥 마구 하는 것도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면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럼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는 없을 텐데 상당히 부담은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 60% 정도 조금 부담이 있을 것이다. 영장 발부에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발부에 조금 가능성이 더 높지 조금 않겠냐. 더 많지 않겠냐. 왜냐하면 일단 너무 오랫동안 수사를 축적해온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계속 보완하고
뭐 검찰이 뭔가 하여튼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겠냐.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어차피 종국적인 결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간 유무죄가 평가 아니기 같은 때문에 느낌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구속할 걸 구속을 안 하거나 구속 안 할 걸 구속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사법적인 면에서 네, 보면. 네. 그러니까 사실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조금 이 피트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짧게 시간도 짧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루 보고 판단 내려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 많은 그 분량의 기록을. 이럴 수 있죠. 아, 이게 잘 모르겠는데. 야, 근데 이제 그만 끝냈으면 좋겠다. 판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그게 아니고, 와, 이거 정말, 이 검사들이 이렇게 하는 건 난 못 참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구속이 돼도 나중에 석방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예, 네, 예. 네. 뭐 구속 적부심을 또 뭐 할 수도 있고요. 뭐 네, 네. 보석할 수도 있는 절차적으로는 거라서 예. 당장의 이제 가능성은 조금은 더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네. 어느 누구도 제가 뭐 확답을 주긴 어려운 저도 뭐 상황인 영장을 것 다 같죠.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죠? 사실 뭐 이제 정성호 의원 얘기는 특별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근데 또 이게 소명의 정도만 가지고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는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언뜻 들어보면 이 증인들의 말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관련자들. 네. 그래서 그 말이 바뀌는 과정에 혹시 이제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가. 만약에 그 부분이 소명이 된다 이러면 판사가 이제 고민이 좀 될 거예요. 영장을 더 발부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 근데 뭐 수밖에 그 전에 다른 사건들 있잖아요. 전 이화영 부지 사건, 그러니까 그 대북 송금 문제 말고 그 앞에 것들은 특별한 게 없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군요. 정말 전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고 영장 발부도 주변에 뭐 법조인 분들도 그러시고 가타부타 딱 떨어지게 말씀은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법조인일수록 더 그렇죠.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진짜 이거를 그 체포동의안 할 때 그 저기 누구죠? 저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것도. 저는 뭐 저런 사람 처음 봤다. 저는, 이때까지 장관이 저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정말 질린다 질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저분이 지금 어쨌든 자기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마치 대선 전초전에서 이재명하고 다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승기를 잡았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게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닌데 선거라는 게 지금 마치 무슨 축구 경기처럼 월드컵처럼 돼가지고 막 와 해가지고 우리 편이 이기면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막 와 으쌰으쌰 막 이런 분위기.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골 득실이 있는 것처럼 한 번 1점 먹었다. 골 한 방 먹었네. 뭐 이런 느낌으로. 스포츠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자원 배분에 대한 조정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정말 예민하고 정말 민감하게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마치 되게 재밌는 어떤 스포츠를 보는 것처럼 그게 이제 대통령제 문제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축제 저는 선거가 축제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선거 저는 그렇게 전쟁인가요? 선거가 무슨 축제냐? 이것은 하나의 경쟁인데 이것을 뭐 즐겁게 뭐가 즐거워요, 그죠? 어쨌든 떨어지는 사람은 굉장히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보는 것도 문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쟁을 막 붙이는데 이것을 축구 경기나 스포츠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옐로 카드 좀 먹더라도 일단 골 넣는 게 더 중요해. 응? 근데 정치가 그래서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오늘 의원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초기에는 사실은 대단히 지엽적인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크게 또 말씀 주셔서 이렇구나. 이 맥락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정치사에서 생경한 풍경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서 마치 반칙을 좀 하더라도
내가 순간의 승리를 그렇지. 집으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보는 이 부분의 문제의식 이런 거 아니에요. 짚어주시는 야, 이제 부분. 심판이 안 볼 때 살짝 다리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대를 느낌이에요. 쓰러뜨리면 내가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저놈 저거 아주 유력한 그 스트라이커인데 내가 저거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보내야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게 뭐지 도대체? 그리고 그러면 스포츠 정신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굉장히 맞습니다. 심각한 건데 한동훈 장관은 그런 걸 즐기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극렬 지지자들한테 희열을 느껴주면서 그걸 통해서 자신이 대선 주자로 떠올려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네. 얼마나 중후스럽겠어요. 정말 죽이고 싶겠죠. 그런 그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저는 다시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설사 나중에 정말 잘 돼서 대통령이 됐다 치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또 나머지 쪼개지겠죠. 국민은 국민이 아닌 거죠. 네, 그냥 네. 원수인 거예요. 네.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가 잘 화합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거고, 경쟁하고 논쟁하더라도 이것을 타협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양쪽 세력이 자,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하면 밑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 맞아, 나 저놈 정말 쟤들 말하는 거 내 이해 안 가고 싫지만 이렇게 합의했다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우리 이제 앞으로 가자라고 해야 이 나라가 앞으로 가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정말 죽여버리고 너무 싶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미래가 있어요. 정말 오늘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정치 토대가 상당히 좀 많이 취약해졌구나 이런 생각 들고 더 말씀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요. 그렇죠. 너무 아쉬운데 네네네. 다음 기회에 맞아요. 한번 더 모셔서 요것만 제가 말씀 얘기를 주세요. 하다 보니까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병자호란, 네. 인조 반정에 의해서 광해군을 이제 실각시키고 인조 세력들이 이제 그 정권을 잡았잖아요. 네. 그죠? 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광해군이 사실 저 청나라에도 잘 알고 이렇게 중국에 많이 가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광해군은 이렇게 조금 더 실용적인 개혁군주 정책을 네. 좀 펼쳤었고, 그래도 사실은 명나라를 지원군도 보내고 청나라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명나라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조금은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인조 반정을 하면서 득세한 그 선비들, 그 살인들이요, 무슨 생각을 했냐. 광해군을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야 인조 반정이 정통성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이 어떤 실용적인 또는 이 청나라의 득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것들을 계속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청나라가 그 중국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명나라의 사대를 하면서 하다가 벌어진 게 정명호란하고 병자호란이잖아요. 그 뭐냐 하면 내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 내부의 갈등과 이 싸움과 증오가 너무 큰 나머지 더 큰 적한테 먹힌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재 상황, 경제, 안보 이런 상황들이 매우 유사하다. 너무 겹치네. 오버랩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그게 오바를 한 나머지 더 큰 것을 놓치는 상황들이 오는 것 같다, 우리가.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반대 진영을 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외부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 국면. 그렇죠. 너무 지금 우리 상황을 리더들이 과거에서, 중요합니다. 정말 더 이게 절감되고 체감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치 현안 직설 이현주 의원님 모시고 전국 진단 해봤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민어회 완판, 대세대게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